속보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굴욕당하고 그 틈에 한국 방산과 원전이 유럽부터 중동 동남아까지 수백조 원 시장을 싹쓸이한다는 충격적 소식이 터졌습니다. 대체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 군수원전 시장을 집어삼킬 수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홍샹이라고 합니다. 중국 헤이룽장성 변두리에서 태어나 자라면서부터 군수 산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 더 큰 돈을 벌고 싶다는 갈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이징의 명문대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한 뒤 군수산업 컨설턴트로 일하게 됐습니다.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의 장비 현대화 사업에 외국 무기를 중개하는 데에 부업으로 발을 담그기도 했고 홍콩을 통해 동남아 무기를 암암리에 거래하는 일에도 손을 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이 꽤 능력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한국이란 나라를 애써 무시하고 늘 깔보면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건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산이 유럽 시장까지 집어삼킨다는 뉴스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원전 시장에서도 한국이 프랑스까지 넘볼 정도로 세계 여러 국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기사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거짓말 아니냐고 코웃음부터 쳤습니다. 한국 따위가 무슨 방산이니 원전이니 얼마나 가겠어 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하루가 다르게 번지는 겁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한국을 견제하려다 봉변을 당했다더군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론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한국을 깎아내리는 데엔 프랑스가 제대로 한몫해주는구나 하고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나서서 한국의 방산과 원전 수출을 방해하는가 싶더니 도리어 한국에게 몇백조 원 규모의 시장을 뺏기게 생겼다는 믿기 어려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소식통들을 통해 알아보니 실제로 체코, 원전 수주나 유럽 각국의 자주포, 전차 구매에서 한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했습니다. 이건 제가 과소평가하기엔 너무 큰 규모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저는 분노했습니다. 왜 한국이냐? 왜 중국이 아니고? 저는 이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마침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하필 공식 석상에서 부인에게 뺨을 맞았다는 기사가 떠돌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백악관의 전직 대통령 트럼프가 그 영상을 보고 깔깔거리며 비웃었다는 보도까지 나오더군요. 웃기고 있네 라며 비꼬았다고 합니다. 저는 평소 트럼프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 장면만큼은 참 속 시원했습니다. 마크롱 저 자식도 망신당했으니 한국 방산이 설마 잘 되겠어? 그런 식으로 내심 안심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가 유럽에서 K방산이니 뭐니 자꾸 방해한다고 하니 이제 진짜 한국은 코너에 몰렸구나라고 저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 와중에 베트남도 무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베트남 쪽 인맥을 통해 중국제 무기를 조심스레 밀어넣을 기회가 생길 것 같아 기대 중이었습니다. 마크롱이 거기 방문해서 프랑스 무기를 수출하려 한다는 소문에 저는 그래, 잘해봐라. 한국만 배제하면 누구든 좋다라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 정세가 어째 자꾸 한국 쪽으로 유리하게 변한다는 기류가 감지되는 겁니다. 실제로 K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등 한국 무기에 대한 얘기가 동유럽, 중동, 동남아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러 소식통에서 한국이 조선소를 인수하고 잠수함까지 북미 지역에서 건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도 나오니 솔직히 기가 막혔습니다. 서방 세계가 한국에 많은 군수해양 프로젝트를 맡기는 분위기가 있으니 이건 사실상 한국 방산이 서방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단지 중국 무기가 가격 경쟁력 하나는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가격도 저렴한 주제에 품질과 신뢰도까지 따라붙어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니 참을 수 없이 분노했습니다. 미국도 심지어 유럽도 하나씩 한국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슬로바키아가 한국의 K9 자주포 대신 프랑스 카이사르 자주포를 선택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렇지. 한국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란 걸 알게 될 거야. 유럽은 유럽끼리 뭉칠 테지. 라며 으스댔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도 독일 프랑스 연합 전차 KNDS를 500대나 발주할 거라며 한국 KE 대신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 전차를 고려 중이라더군요. 좋아. 드디어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수모를 당하는구나. 저는 내심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이 언론에 등장해 이건 유럽이 자기네들끼리 엉켜서 생기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을 더 확대하면 폴란드나 루마니아, 그리고 슬로바키아까지 제대로 된 궤도형 자주포 전차가 절실히 필요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세자르처럼 차륜형이 아니라 진짜 야지에서 버틸 수 있는 무기를 원하는 순간 다시 K9과 K2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거기다 개발조차 안 된 전차를 이탈리아가 30조 원 넘게 주고 샀다는 소식도 황당했습니다. 한국 거면 훨씬 싸고 빨리 받을 텐데 왜 저런 결정을? 한쪽에서는 유럽끼리 거래를 맺자는 숨은 압박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언론 해설을 들어보면 그게 장기적으로는 유럽 자체의 치명적 부메랑이 될 거라고 하니 저는 시원하기도 하면서 어딘가 찝찝하기도 했습니다. 더 곤혹스러운 건 핀란드조차 K9 추가 구매 대신 새 자주포를 독자 개발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잘 됐네. 한국이 아주 발목 잡혔어. 라고 저는 또 한 번 웃었지만 국제 군사계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되는데 유럽 국가들이 치밀한 계산 없이 자국 기업의 개발, 주도권을 주거나 유럽 단일 체제를 고집한다면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에게 틈을 줄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말에 발끈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동맹을 강화해 유럽을 압박한다면 한국도 나설 재간이 없지 않나. 사실 저는 계속 한국을 깎아내리고 싶었지만 국제 정세가 어찌 될지 불안하긴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벨라루스와 군사훈련을 했다는 뉴스가 세계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그건 중국의 경고 메시지지. 저는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래, 한국이 잘 나간다 한들 우리가 러시아와 협력하면 어쩔 건데? 라고 배짱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프랑스와 유럽이 한국을 어떻게든 방해하려 애쓰고 있지만 정작 유럽이 수백조 원대의 손실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국 방산 수출이 유럽에서 막혀도 얘들이 다른 곳에 수출하면 그만인 건가? 그런 걸로도 수백조가 된다는 건가? 하고 의아해하는 찰나 바로 원전 이야기가 터졌습니다. 한국이 원전 시장에서 러시아를 밀어내고 심지어 프랑스까지 제치며 체코나 동유럽 여러 국가의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있었던 겁니다. 원전이라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와 러시아가 쌍벽을 이루던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전쟁으로 자멸했고 프랑스는 가격도 비싸고 공사 기간도 길어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많다면서 많은 국가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두산, 한수원 등 관련 기업이 전부 한국에 밀집해 있어 부품과 기자재를 원스톱으로 공급하는 체계가 이미 완성됐다고 하더군요. 프랑스 전력공사 등 여러 다국적 기업이 얽혀 있어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 이미 공사, 지연이나 고장 문제가 발생한 전력이 많고 부품 하나 고치려 해도 업체가 여러 나라마다 흩어져 있으니 빠른 대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의 원전 단가가 프랑스보다 절반 가까이 낮으며 공사 기간도 훨씬 짧다니 체코 같은 나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이게 말이 돼? 한국이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기술력을 쌓았던 거야? 저는 믿기 힘들었지만 제 지인 몇 명에게도 물어보니 한국의 중공업 플랜트 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다. 거기다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한국이 유리해졌다.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방산만 잘 파는 게 아니라 원전까지. 저는 뉴스에서 한국이 해외 원전 프로젝트를 이미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예컨대 UAE 바라카 원전을 예로 드는 걸 보며 기가 막혀 혀를 찼습니다. 이거야 원 중국도 원전을 수출하려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원하지만
아직 서방 세계에서 그렇게까지 신뢰를 주는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다. 근데 한국이 이렇게 급부상하다니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더욱이 뉴스에서는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시대로 가면 한국이 기술력을 또 끌어올려 유럽 시장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중국도 SMR을 꽤 연구해왔지만 아직 해외에서 한국만큼 인지도나 신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더욱 열을 받은 건 결국 방산도 못 막고 원전도 못 막을 것이라는 현지 전문가들의 전망이었습니다. 한 군사 전문 매체는 슬로바키아나 이탈리아가 잠시 한국 무기를 외면해도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주요국은 이미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다. 뿐만 아니라 중동 동남아 시장도 한국이 독식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중동권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K9 자주포 천무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고 동남아 여러 나라들도 잠수함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한국을 무시해보려 했습니다. 돈 없는 국가들이 잠깐 싼 맛에 사는 거 아닐까? 품질은 중국제나 한국제나 거기서 거기겠지. 라며 깎아내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외신에서는 한국 무기는 값싼 게 아니라 가성비가 뛰어난 것이며 성능도 서방이 인정할 수준이다. 라는 기사가 나와 저를 코너에 몰아넣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국이 유럽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괜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눈엣 가시처럼 한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프랑스가 한국을 방해하면 할수록 오히려 원전 시장에서 한국에 뒤처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역설적 상황이 참 어이없었습니다. 프랑스가 자국 무기나 원전을 팔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한국을 배제하려 드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기술적 경제적 한계가 부각되어 오히려 한국 쪽 홍보가 되는 꼴이었습니다. 언론에선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한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했지만 정작 체코, 원전 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는 한국으로 쏠리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자충수다. 라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쪽에서야 잘 됐네. 프랑스는 망해도 우리는 상관없어. 라며 가볍게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계속 득을 보는 건 제 자존심이 또 허락지 않았습니다. 정말 더럽게 얄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는 데만 출신 국방연구원이 제게 일침을 가하더군요. 창웅샹 씨, 한국이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렇게 뜨는 게 아니다. 1990년대부터 차근차근 전투기, 전차, 자주포 등을 자체 개발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온 결과다. 중국이 숫자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한국이 엄청난 노하우를 쌓아왔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라고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뭐야, 대만 쪽이라 한국 편 드는 거야? 라고 받아치며 괜히 분노했습니다. 그 연구원은 이건 객관적인 팩트다. 그리고 한국의 원전 기술도 역시 오랜 현장 경험과 안정적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가성비 면에서 절대 프랑스가 한국을 못 이긴다. 라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거의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생산성이 뛰어난데 왜 늘 한국보다 못하다는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데? 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연구원은 중국도 무기를 많이 수출하지만 서방의 제재와 신뢰도 문제, 그리고 국제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술적 신뢰도까지 확보해 성장한 거다. 이건 인정해야 하지 않나? 라고 하더군요. 저는 듣기 싫었습니다. 나가. 라며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저는 베트남 출장길을 잡았습니다. 혹시나 베트남에서 중국 무기를 팔 만한 루트를 찾을 수 있을까? 게다가 마크롱이 방문했다는 그 땅에서 뭔가 제 이득이 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하니 현지 안보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대체 왜?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프랑스,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와 얽힌 복잡한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방산 거래에서 어느 한쪽만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왜 한국?
저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동남아시아 군사 분야를 다루는 한 현지 기자를 만났는데 그 기자가 저를 보자마자 한국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는 겁니다. 창홍샹 씨, 몰랐어요? 최근에 베트남 측에서 K9 자주포나 천무에 관심이 많다 합니다. 프랑스가 카이사르를 베트남에 밀어보려 하는데 한국 무기들이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사례가 많다는 점이 꽤 매력적으로 보인다네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베트남이 공산권 국가 아니냐? 무기를 서방 쪽에서 그렇게 쉽게 들여올 수 있겠어? 그러자 그 기자는 글쎄요. 베트남은 이미 러시아제 무기를 오래 썼고 프랑스 무기도 고려 중이지만 한국 무기가 워낙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다 보니 더 싸고 빠른 공급이 가능하면 충분히 사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저는 또 화가 났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한국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트남 군 관계자에게 독대할 기회를 잡아 중국 무기를 적극 어필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가격도 훨씬 저렴하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글쎄요. 품질 면에서 한국 무기가 더 믿을만하다는 평판이 있기에 게다가 우리 베트남 입장에선 중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면 정치적 리스크도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또 분노했습니다. 무조건 한국이라는 말을 듣자니 배가 아팠습니다. 그러다 마크롱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부인에게 뺨 맞는 장면이 포착되었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정작 그가 한국을 견제하려 했던 일은 물거품이 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그거 봤지. 프랑스가 정신이 나갔다라고 비꼬며 오히려 마크롱의 외교 행보를 우습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전 세계가 그 장면만 기억하고 한국 견제 발언이 상대적으로 묻히는 분위기였습니다. 마크롱에게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저는 젠장, 이게 무슨 망신이냐 싶어 혀를 찼습니다. 게다가 그 후속 보도를 보니 프랑스가 베트남의 신형 원전 혹은 방산을 공급하려고 교섭 중이었는데 정작 베트남은 한국과도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베트남은 공산권인데 우리가 무기를 수출해도 되는가 하는 이슈가 있다지만 일단 베트남이 열심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방해를 놓고 싶어도 놓을 수 없는 처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 저는 현지 파티에서 한국 외교관 한 명과 우연히 부딪혔습니다. 그는 저를 중국 기업인이라고 생각했는지 굉장히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만한 태도로 한국이 그렇게 방산을 수출하는 게 대단한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웃으며 원전까지 합치면 더 대단하죠. 한국이 그동안 구축한 원스톱 체계가 있으니까요. 예전에 러시아가 터키 원전 등을 저렴하게 수주했는데 전쟁 이후 모든 게 꼬였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참에 한국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듣기 싫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약해졌으면 중국 기술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이냐고.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여러 연구 논문이나 언론에서 한국 원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는 추세라서요. 무기도 마찬가지고요. 라고 차분히 받아치는데 제가 그 장면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일행들과 만난 식사 자리에서 한국 방산과 원전 얘기가 계속 터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베트남 군 출신 인사가 마크롱은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지만 K방산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핀란드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미 큰 만족도를 줬다. 최근 슬로바키아나 이탈리아가 잠시 프랑스 독일에 눈을 돌렸어도 장기적으론 다시 한국과 계약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그렇게 한국을 낙관한다고?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러자 그 인사가 러시아가 전선을 늘리면 유럽에 실질적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 독일제 신형 전차는 아직 개발이 안 됐고 프랑스 카이사르는 포탄 자동 장전이나 완전한 기동성 면에서 궤도형인 K9가 비교하기 어렵다. 실전을 치르다 보면 다 드러난다. 라고 조곤조곤 설명하는데 저는 화가 나서 그딴 소리는 유럽 사정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하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국인 연구원도 있었습니다. 그 연구원이 웃으며 유럽 현지 언론에서는 이미 K9이야말로 유럽의 겨울 지형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했고 폴란드가 대량 도입해 충분히 운용 데이터를 보여줬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하더군요. 가격 대비 압도적인 화력과 내구성, 그리고 빠른 납기. 이건 프랑스도 독일도 쉽게 흉내내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한국 측 언론 플레이에 불과해. 유럽 국가들이 서로 살살 맞춰주는 거지 실제로는 K방산이 그리 대단하진 않을걸. 이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때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몇몇 베트남 군 장교들이 다가오더니 창홍샹 씨, 혹시 중국 본토에서 오셨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중국 무기를 도입하는 게 여러 면에서 꺼려집니다. 역사적 문제도 있고 품질 AS 문제가 심각해서요. 물론 싸긴 합니다만 운용이나 유지 비용이 오히려 더 들 때도 있어요. 한국은 운용 지원 체계도 잘 갖추고 있던데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뭐들 하는 거야. 애초에 중국 무기는 양도 많고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공급해줄 수 있어. 한국처럼 제약이 많은 나라랑 비교가 됩니까? 라고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교들은 기술 신뢰도와 정비, 빠른 납기가 중요합니다. 특히 전투 상황에선 AS가 빠르게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 무기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추고 있다는 평가를 자주 듣습니다. 라고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인물도 거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라 NATO 규격과 호환도 꽤 원활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베트남도 앞으로 미중 갈등 속에서 어느 한쪽 편만 들기 어렵지만 군사 장비는 그래도 서방 규격과 호환되는 쪽이 필요하죠.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쩌라고? 우리 기술도 결코 뒤지지 않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기가 막힌 듯 물론 중국도 대단합니다만 저희가 바라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사실 그 순간에도 저는 한국 얘기만 나오면 덮어놓고 화를 냈습니다. 현지 사람들이나 외국 전문가들이 조곤조곤 근거를 들이대면 저는 이성을 잃고 억지만 부렸습니다. 잠시 뒤 베트남 군 고위 장교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저를 구석으로 부르더군요. 창홍샹 씨, 이렇게 흥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단지 객관적이고 실리적인 선택을 하고자 할 뿐입니다. 한국의 K9, K, 또 원전 기술까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기사나 연구 보고서가 많아요. 반면 중국과 프랑스, 러시아도 각각 강점은 있지만 지금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한국이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큽니다. 라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속이 뒤집혀서 이건 한국이 서방과 결탁해 각종 언론을 매수하고 있는 거야. 베트남도 동맹이 필요해서 한국을 택하려고 하겠지. 그렇다고 해서 한국 무기가 정말 최고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장교는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쉬더니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부하가 치밀어 못 참겠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가 마주치는 군사외교 관련 사람들 모두가 한국의 무기와 원전 이야기를 칭찬하는 목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초에 한국을 깎아내리고 싶었지만 그들이 내놓는 근거와 실제 도입 사례, 그리고 언론 논문 등을 보면 반박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악을 썼고 계속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 우겼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원전이 그렇게 대단하면 왜 러시아가 터키 원전을 따냈느냐 하고 따져봤는데 돌아오는 답이 그건 전쟁 전이라 그랬고 이제 러시아는 제재 때문에 국제 공급망이 붕괴됐습니다. 지금 다시 입찰을 하면 결과가 다를 겁니다. 라는 논리적 반박이었습니다. 저는 빼도 박도 못하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 한국 대기업 계열 플랜트 기술자가 한국에서 원전을 건설할 때 드는 비용이 프랑스의 절반 이하라는 건 이미 여러 언론과 학계에서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공사기간도 훨씬 짧고 중공업과 플랜트 산업이 밀집해 있는 한국에서 한 번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대규모 생산은 할 수 있지만
서방 제재나 기술 이전 문제로 인해 신뢰를 얻기가 아직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 소리쳤습니다. 그건 한국 편향된 연구일 뿐이야. 우리 중국이 세계 최대 공장이고 기술력도 엄청나다. 그러나 그는 물론 중국 기술도 무시할 수 없지만 현재 서방권에서 인증된 수준을 인정받기는 아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치는 별개로 서방 국가들은 자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검증된 모델을 선호하고 있으니까요. UAE 원전도 이미 안정적으로 가동 중이고요. 라며 저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달리 할 말이 없었고 그저 씩씩거렸습니다. 이처럼 저는 베트남에 와서 한껏 기대했던 프랑스와의 합작 방해책은커녕 한국을 칭찬하는 목소리만 주구장창 들어야 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인으로서 차라리 우리가 직접 베트남에 무기를 팔면 모를까 한국이 이 판을 다 먹어버리는 꼴을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아예 한국 무기 AS가 형편없다. 포탄 장전 속도도 거짓 홍보다. 같은 거짓 정보를 퍼뜨려 보려 했지만 이미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실전 배치 사례로 반박해대니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입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또 다른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이 체코 원전 수주에서 유력 후보로 결정되다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넣은 입찰가는 한국보다 훨씬 비싸고 공사기간도 더 길며 허다한 고장 사례가 유럽 곳곳에서 보고되었으니 체코로선 선택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체코도 유럽 국가 아니었나? 왜 자기네들끼리 안 뭉치고 한국한테 넘어가? 저는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습니다. 이건 뭐 마크롱 대통령이 애써 방해를 해도 결과가 정반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수십조, 수백조 원 규모의 원전 시장마저 한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커졌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방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뒤 원전 시장에서 손을 떼다시피 하고 프랑스는 가격 경쟁과 안정성 문제에서 한국을 못 이긴다. 한국은 이미 국내에 완결된 공급망과 수많은 건설 경험이 있어 타국과의 협력이 복잡한 프랑스와 달리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한국 원전은 덤핑이 아니라 체계가 달라서 가능한 저렴한 가격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블룸버그에서 한국 방산이 전 세계 4강으로 도약하는 건 시간 문제고 원전 시장에서도 러시아의 공백을 메우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발표했는데 그걸 보고 저는 또 분노했습니다. 중국은 어디다 두고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가 아무리 부정해봐야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베트남 일정을 일찍 접고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빴거든요. 돌아가기 직전 호텔 라운지에서 우연히 한국상공회의소 인사와 마주쳤는데 그 사람 역시 저를 보곤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창홍샹 씨, 많은 분들이 한국 방산과 원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웃는데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뭐가 고맙다는 거야?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는 사실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한국을 견제한다, 어쩐다 해도 결과적으로 한국이 더 유명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한국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활약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려던 순간 라운지에 있던 몇몇 서구 인사들이 K방산 하고 관심을 보이더군요. 저는 젠장, 도대체 왜? 하고 씩씩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에 탑승해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는 길 내내 제 머릿속엔 한국 방산과 원전 이야기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유럽과 동남아, 심지어 미국에서도 한국에 주목하고 있고 프랑스가 어떻게 견제를 해도 저렇게 수백조 원 시장을 따낼 기세라니 솔직히 화가 나고 질투가 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우리 중국이 한국에 뒤처진다는 말인가 하는 분노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명히 한국이 각종 수치를 조작하고 서방 언론을 돈으로 매수해서 벌어진 일이야. 라고요. 베이징 공항에 내리자 사람들은 각자 바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입국 수속을 하면서도 결국 이 모든 게 한국 탓이야. 저 녀석들이 괜히 기술력과 신뢰도를 쌓아 우리 중국의 시장을 잠식해버리고 프랑스의 뒤통수를 치며
전 세계 군수 시장을 교란하고 있단 말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마크롱이 베트남 방문 중에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심지어 방산원전 시장에서 한국에 큰 손실을 본다는 뉴스가 계속 떠돌지만 저는 끝끝내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절대 한국이 우월할 리 없어. 어떻게 저런 소국이 우리 중국보다도 앞서냐고. 라고 중얼거리며 터덜터덜 공항 게이트를 나섰습니다. 이후에도 언론들은 계속 한국이 무슨 방산 4강으로 치고 올라간다느니 원전 분야선도 국가로 부상한다느니 하는 자극적인 기사들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기사 하나하나 볼 때마다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국제학계나 언론에선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의 계약으로 K2전차와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증명했고 로마니아 등 주변국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원전도 프랑스보다 싸고 빠른 기간에 지어낼 수 있다. 라는 분석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소리 지르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밀며 우기고 있습니다. 누가 뭘 물어봐도 한국의 무기는 서방 세력이 몰아주는 착시 효과다. 원전 수출도 덤핑이니 언젠가 품질 문제가 터질 거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도리어 제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중국이 무조건 우월하다고 우기다가 국제 흐름을 전혀 못 읽네. 라며 비웃곤 합니다. 그래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젠 제 체면이 걸린 문제라 한국이 잘 나간다는 걸 단 한순간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군사전략 애널리스트 정웨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늘 중국이 곧 세계의 중심이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압도한다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는 늘 중국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기술이나 문화나 모든 면에서 중국을 모방하고 있다고 확신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국 내부에서 열리는 한 안보회의국에서 갑자기 한국의 국방력에 대한 외신들의 극찬 영상이 틀어지면서 이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상부의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현역뿐 아니라 예비역까지도 매우 체계적으로 무장하고 있고 최첨단 무기를 바탕으로 빠르게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국제 언론 사이에서 돌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최신 무기를 갖췄다지만 결국 중국은 재래식 무기로도 어마어마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는 중국 또한 급속도로 현대화를 이뤄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예컨대 전차만 해도 중국은 99식 전차를 주축으로 하여 96식, 59식 개량형 등 다량의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포병 전력은 구소련식 전통을 이어받아 막대한 수량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항공력에서도 제20 같은 스텔스기를 개발해 점차 배치 중이며 구축함과 호위함 건조 속도는 세계 최고라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신들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인구 대비 굉장히 높은 현대식 무장 보유율, 그리고 전 국민의 군사교육 수준이 결합돼 동북아시아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이 말하는 최신 무기라는 게 K 흑표 전차, K9 자주포, K 스무 한장갑차,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KF21 보람의 시제기, 그리고 무인기 무인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체계라고 하니 제가 기존에 알던 한국 군사력보다 훨씬 진일보한 부분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외신들은 한국 해병대 전후에나 예비역 동원 체계가 의외로 고도화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회의,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이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봐라. 정말 한국이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는 중국과 맞붙어도 버틸 힘이 있는 나라인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면 그 실체를 파헤쳐라. 저는 이 명령을 받고 은근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한국 따위가 어찌 중국에 맞설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가서 직접 봐주마. 그리고 돌아와서 허풍이었다고 보고하면 되지. 그러나 제 속마음 한켠에는 살짝 호기심도 일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길래 외신들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걸까.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탔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직후 현지 정보를 도와줄 지인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는데 외신들이 극찬한 그 영상에는 한국 현역 부대의 고강도 훈련 장면, 예비역들의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그리고 해병대 전우회라 불리는 단체의 혹독한 단체 훈련 모습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기보다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신 무기 시스템으로 빠른 지휘 통제 타격 사이클을 실현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중국은 옛날부터 재래식 무기의 대량 운용으로 상징되는 군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물론 근래 들어 제20 스텔스 전투기, 055형 대형 구축함, 99식 전차 등으로 상징되는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수많은 부대가 59식 전차나 63식 장갑차 같은 구형 무기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었기에 한국이 우리보다 더 최첨단을 갖췄다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정보를 수집해야 하므로 저는 현지 답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명문대 대학교 군사학 과정 또는 ROTC를 방문해 한국의 젊은 군 장교 후보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주장하는 최첨단 군사 교육 실태를 파악할 것. 또 홍대 인근의 예비역들을 만나 자유롭게 인터뷰하며 이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재교육받고 있고 어떤 무기 체계를 숙지하고 있는지 탐색하기. 한국에서 유독 화제가 되고 있는 K 흑표 전차, K9 자주포, K21 장갑차 운용 노하우를 전역자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3단계 해병대 전우회를 직접 방문해 그들이 소문처럼 혹독한 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대전에서 중요한 시사이즈 개념이나 네트워크, 중심 전쟁 NCW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살펴보기. 이들이 한국 해병대 출신으로서 실제 전투 상황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저는 먼저 현지 대학교 ROTC가 있는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중견 사립대학교의 학군단 ROTC, 제가 방문할 장소였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취해 제가 중국에서 온 군사전략 애널리스트라고 소개하자 담당 장교는 의외로 흔쾌히 방문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ROTC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건 영광입니다라는 답신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건 대회 홍보 차원에서 뻔한 보여주기 행사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대학 캠퍼스 내 ROTC 건물에 들어서자 먼저 저를 안내한 교관이 곧 장교 후보생들이 무기체계 이론 강의를 듣게 될 텐데 참관하셔도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론 강의라면 뻔한 내용을 다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당히 구닥다리 재래식 전술이나 배우겠지. 그런데 강의실에 들어가 보니 교수군 출신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은 한국이 자랑한다는 K 흑표 전차의 파워팩, 주포, 사격 통제 장치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흑표 전차의 120mm 활강포는 독일 레오파르트, 이 전차와 동등 이상의 사거리 및 정확도를 발휘합니다. 특히 자동장 전장치와 함께 열상 감지 레이저 거리 측정 장비를 장착해 야간 전투력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이어지는 설명에는 K 흑표 전차는 포탑 자체가 복합 장갑으로 구성돼 있어 중국의 99식 전차나 96식 전차의 관통력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순간 귀가 번쩍 뜨였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중국 99식 전차의 125mm 활강포가 가진 관통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편인데 한국 측이 과대평가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교수는 계속해서 흑표 전차는 하이드로 뉴매틱 서스펜션을 통해 차체 높낮이를 조절하며 기동성과 사격 각도를 높인다. 이는 전면 교전뿐 아니라 언덕 뒤 사격 등에 매우 효과적이다라며 자랑스레 설명했습니다. 후보생들은 진지하게 필기를 하면서 이미 이 무기에 대한 이해도를 상당히 높인 듯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ROTC 후보생 수준에서 이미 자국 주력 전차의 세부 기술과 잠재적인 대중국, 시나리오에서의 운용 가능성을 배운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육군은 재래식 전차와 장갑차를 대량 보유하고 있지만 병사들 스스로가 그렇게까지 무기의 세부 스펙을 학습하는 문화는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게 제 인식이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군사대학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지만 일반적인 전차병, 포병, 보병까지 이 정도로 상향 평준화된 교육을 받는지 여부는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교실 강의가 끝난 뒤 제가 안내받은 곳은 ROTC 야외 훈련장 겸 시뮬레이션 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후보생들이 소위 VR 전투 시뮬레이터와 드론 운용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먼저 VR 시뮬레이터 방에 들어가 보니 1인용 장비부터 분대 소대 단위로 동시에 훈련할 수 있는 스테이션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후보생들은 고글을 쓰고 가상 전장에 투입되어 K21 보병 전투장갑차를 탄 채 지휘관 명령에 맞춰 기동하거나 K9
자주포에 사격 지원 요청을 넣는 식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저는 이런 광경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이게 실제 전차를 몰거나 자주포를 쏘는 게 아니라 게임 같은 시뮬레이션 아닌가라고 제가 묻자 담당 교관은 물론 실제와 다를 수 있지만 이 시뮬레이터는 한국형 시사의 체계의 개념을 반영해 지휘 통제와 화력, 연계, 그리고 드론 정찰 정보를 결합해 보여주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시사의 체계. 한국 육군이 그렇게까지 네트워크 중심 전 NCW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말인가. 알고 보니 이미 한국군은 K-21 소총부터 K-스무 한장갑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을 하나의 지휘, 네트워크로 묶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이 개념을 ROTC 후보생들에게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교관은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중국군의 전자전 능력도 무시할 순 없지만 한국군은 다양한 암호화 통신망과 실시간 데이터 링크를 구축해 신속한 타격이 가능하도록 연구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생들이 일찌감치 VR과 드론 운용을 접하도록 하는 거죠. 저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어쩐지 자신만만하군요. 중국은 재래식 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 영호호형 구축함, J-20 스텔스기, DF 시리즈,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현대 무기를 빠르게 양산 중입니다. 한국이 이런 VR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시사의 체계가 실제 전장에서도 통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교관은 마치 제 공격적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저희는 북한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위협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양적 우위만으로 승패가 갈리는 시대가 아니라 정보력과 정확한 타격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도 중국은 양도 많고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그걸 상대하려 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꽤 조직적이고 최첨단 시스템에 집착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외 훈련을 마치고 후보생 몇 명이 모여있는 휴게실에서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애널리스트로서 꽤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한국형 전차나 자주포가 중국의 재래식 무기를 압도한다고 보나요? 중국은 99식 전차, 96식, 그리고 엄청난 수량의 대포와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후보생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양적으로 우세하겠죠. 하지만 저희 K 전차와 K9 자주포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받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사거리, 발사 속도, 자동화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지녀서 이미 해외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 전차도 레오파르트이나 에밀 에이브람스와 겨룰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갖췄고요. 제가 또 물었습니다. 중국도 99식 전차를 계속 개량 중이고 포병 전력에서 PLG-05 같은 자주포도 적극 배치하고 있는데 K9이 그걸 능가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다 후보생이 훈련과 유지보수 그리고 탑재된 전술 데이터 링크가 관건입니다. 장비가 좋아도 운영하는 병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지면 소용이 없거든요. 한국은 의무 복무제를 통해 모든 남성이 기초 군사훈련을 받으며 전역 후 예비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게다가 병사들이 하이테크 기기에 익숙하다는 점도 무시 못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문화에 친숙하니 디지털 장비 운용에도 빠르게 적응하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저는 솔직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들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자신들의 무기와 훈련을 믿고 있구나. 게다가 디지털 환경 적응력이 높은 젊은 인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점도 나름의 강점일 수 있지. 그러나 겉으로는 시큰둥한 태도로 정신승리 같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ROTC 방문이 끝나고 저는 어느 정도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한국은 재래식 무기를 대규모로 운용하기보다는 작은 규모라도 최첨단화된 무기로 빠른 타격과 지휘 통제를 노리는 전술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이렇게만으로 중국의 물량 공세에 맞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으며 2단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홍대로 향했습니다. 홍대는 예술, 패션, 음악 등으로 유명한 젊은이들의 거리라고 들었는데 제 지인을 통해 그 근처에서 다양한 예비역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예비역들은 군 복무 시절 익힌 K 소총, K1A, K3, 기관총 운용뿐 아니라 전차 승무원 포병 출신들은 K9 자주포, K 전차, K 스무 한장갑차 등의 운용 지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 홍대 인근의 한 카페에 자리를 잡았고 지인이 불러 모은 예비역 45명과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22살이라는 대학생 청년 A씨, 그는 최근에 전역했다고 했습니다. 포병 출신이셨나요? 하고 물으니
그는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일반 보병이었습니다. K 소총을 주로 다뤘고 K3 기관총도 조금 배웠죠. 다만 부대 훈련 중에 K-11 신형 소총이나 K-14 저격총 운용을 구경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은 소총 같은 개인화기도 꾸준히 개량하고 있거든요. 저는 느긋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전역 후에는 이런 무기 다루는 걸 다 잊어버리지 않았나요? 그는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있어서 계속 사격훈련이나 전술훈련을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전역할 때도 사단 예비군 지역이라는 게 있어서 만약 전쟁이 터지면 어떤 중대, 어떤 소대로 편성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죠. K 소총은 분해결합 동작도 몸에 익어 있어서 몇 년이 지나도 손이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재미있는 얘기네. 한국이 이렇게까지 전역자들에게 전시 편제 정보를 알려줄 정도라니. 하지만 개인화기 수준이야 중국 병사들도 금방 익힐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중화기나 기갑, 포병 쪽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쪽은 또 그쪽 전문가들이 있죠. 사실 제가 아는 형이 K9 자주포 포반장이었는데 전역해도 계속 옛날 동료들과 정보를 교류하더라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K9 자주포의 사거리, 발사 속도, 그리고 사격 지휘 절차 같은 걸 주제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제는 민간인이라 훈련 장비가 없지만 만약 전시가 벌어지면 바로 임관되어 실제 장비를 운용할 수 있겠죠.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K9 자주포가 사거리 40km 이상, 최대 52km까지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면 중국의 재래식 야포보다 우위일 수도 있겠군. 그래도 중국은 PLG형우 자주포 등도 있고 그 수량이 방대할 텐데 저는 이렇게 살짝 중국 포병력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네, 중국이 물량이 많긴 하죠. 하지만 우리도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있어서 신속 정확히 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한국은 산악이 많아서 기동성 있는 자주포를 운용하는 우리가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라고 대꾸했습니다. 이게 영 만만치 않네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20장인 B씨와 C씨가 있었는데 이들은 기갑병과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B씨는 K1A1 전차 조종수, C씨는 K-스모 한장갑차 포수였다고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K1A1은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를 기반으로 만든 걸로 아는데 중국의 99식 전차에 비해선 어떤가요? B씨는 자못 자신 있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물론 99식도 강력한 전차죠. 하지만 K1A1이나 K2 모두 120mm 활강포를 갖추고 있고 사격 통제 장치나 야간 투시 경열 쌍장비 등도 상당한 수준이에요. 저희 부대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해보면 2000m 이상 거리에서도 유효타를 넣을 정도로 정확도가 뛰어납니다. 기동성도 좋고요. 제가 희죽거리며 말했습니다. 물론 재래식 장갑 전력끼리 싸우면 몰라도 요즘 시대엔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이 핵심이잖습니까? 중국은 재래식 무기라곤 해도 최근 무인기를 대거 개발해 포화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C씨가 그 부분도 최근 한국군이 대드론 대전차 방어 시스템 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K-스모 한장갑차부터가 워터젯 추진으로 하천을 신속히 건널 수 있고 차내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춰 빠른 반응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요즘 신형 소형 대공무기, 레이저 대드론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하던데 그런 게 보급되면 재래식 무기로 드론을 대량 투입하는 전술에도 대응 가능할 겁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까지 가나요? 하고 되묻자 그들은 아직은 시제품 단계지만 우리나라는 무인기 분야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산 무인 공격기, 정찰 드론, 그리고 육군용 워리어 플랫폼까지 점차 개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내심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군은 그냥 징병제로 구성된 평범한 군대였는데 이미 여기까지 왔나. 물론 중국도 윙룽이 렁 계열 드론이나 CH 시리즈 같은 무인기를 도입해왔지만 여전히 구형 재래식 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현실이 있으니 한국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앞서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인터뷰 후반부로 갈수록 저는 예비역들에게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당신들은 정확히 어떻게 동원될 건가요? 중국 같은 대국이 해상에서 상륙전을 벌이거나 공중으로 대규모 공격을 해온다면 갑작스러운 공세 앞에서 예비역이 제때 집결할 수 있을까요? 그때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D씨가 대답했습니다. 정부와 군이 예비군 동원 시스템을 이미 전산화해 놓고 긴급 소집 훈련도 주기적으로 진행합니다. 동원 소집이 떨어지면 우리는 휴대폰으로 한두 번 메시지를 받는 즉시 지정된 부대나 인근 부대로 집결해야 하고
거기서 장비와 무기를 지급받죠. 기갑 출신은 기갑부대에, 포병 출신은 포병부대에 재편성되는 시기입니다. 장비가 모자라면 어쩌죠? 전차나 자주포는 수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DC는 평상시엔 일부 차량과 장비가 저장 보관 상태로 있거나 신품이 창고에 비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업체들도 꽤 민첩하게 생산 라인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전시에 빠르게 증산 체제로 전환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죠. 물론 중국의 물량에 비하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최신 무기를 일정 수준까지는 빠르게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나라는 방산 분야 수출도 활발해서 K9 자주포나 FA50 경공격기 등을 해외에 팔 정도니 필요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그 라인을 돌려 자국 군대를 지원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대꾸했지만 사실은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워낙 군대 규모가 크고 장비도 여러 세대를 뒤섞어 운용 중이라 표준화 현대화 면에서 난관이 많다는 보고가 있으니까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군 규모가 작아 한 번에 신형 장비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는 분석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DF 시리즈 탄도미사일, J-20 스텔스기, 영호우형 구축함 같은 전략 자산을 점점 늘리고 있는데 한국이 그렇게 버틸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되뇌며 저는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이렇게 홍대 인근 예비역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저는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모두가 병역을 한다는데 그치지 않고 전역 후에도 무기체계나 전술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면서 전시 동원을 대비하는 문화를 갖고 있구나. 게다가 그 무기라는 것도 중국의 구식 재래식 무기와 달리 상당히 최첨단화되어 있네. 내심 불안감이 스멀스멀 밀려왔지만 결국 물량전으로 밀어붙이면 중국이 승리한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이제 마지막 단계인 해병대 전우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예나 지금이나 귀신 잡는 해병이라 불리며 강인한 이미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해병대는 상륙작전 능력, 고강도 체력 훈련 등에서 미 해병대와 비슷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해병대 전우회라는 단체가 전국 곳곳에 조직되어 전역 후에도 모여서 훈련을 하고 각종 안보 활동을 이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전역했으면 그냥 일반 시민 아닌가? 체력 단련 정도야 할 수 있지만 실제 전술 훈련이나 무기 운용까지 가능할 리가 있나? 그러나 한국의 언론 보도와 해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해보니 해병대 전후의 지부에서는 수시로 수중훈련, 산악행군, 모의 전투훈련 등을 진행하며 심지어 드론 정찰 시험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겨서 직접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마침 수도권 인근 지부에서 흔쾌히 한번 와 보시라고 승낙해 주었습니다. 약속한 날짜 아침, 저는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수도권 외곽의 한 체육훈련 시설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해병대 전후의 회원들이 335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5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는데 공통적으로 해병대 마크가 박힌 티셔츠나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동석했던 지인이 오늘은 조금 강한 체력 훈련이 있는 날이라고 하더군요라고 귀띔했습니다. 그 앞에서 전후의 간부가 우렁찬 목소리로 집합구령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병대 전후회 준비. 그러자 회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바로 구령과 함께 조를 나누어 PT 체조를 시작하는데 그 기합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짝 주춤했습니다. 전역자들이 이렇게까지. 이후 간단한 체력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구보 등이 이어졌는데 강도가 상당했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차고 달렸고 어떤 이는 특수 제작된 더미 총실총 무게를 모사한 교육용 총까지 들고 이동 구보를 실시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저렇게 해서 뭘 얻는 걸까? 저들은 이미 민간인이고 최첨단 무기는커녕 개인화기도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체력 훈련을 어느 정도 끝낸 뒤 간부가 자, 이제 모의 전투 상황을 시뮬레이트해 봅시다라고 지시했습니다. 몇몇 회원들이 작은 접이식 드론을 꺼내어 근처 언덕이나 숲을 정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간인 신분인데 이렇게 드론을 쓰나? 허가를 받았나? 알고 보니 취미용 드론을 커스터마이징해 군사용처럼 쓰는 것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쓰는 전문 군용 드론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지형 파악과 좌표 탐색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은 드론 화면을 보며 침투 경로 A 지점이 확보됐다. B 지점은 시야 차단 구역이니 우회해야 한다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무성기로 서로 통신을 하며 분대 단위로 이동해 목표물을 포위 제압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물론 진짜 탄약이나 폭발물은 없었고 페인트볼이나 레이저 장비를 쓰는 수준이었지만 그 전술 동작이 제법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문득 저는 이게 뭐지? 해병대 전우회라는 이름의 전역자 동호회가 어떻게 드론을 활용하는 모의 전투까지 하는 거야? 라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간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건 너무 과장된 훈련 아닌가요? 실제 전시에도 이렇게 하나요? 그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실제로 한국 해병대가 사용하는 전술 지침을 어느 정도 반영합니다. 전역 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해병대 전후회 행사에서 이런 전술훈련에 참여해보며 옛날 감각을 유지할 수 있지요. 민간 드론이긴 하지만 지휘 통제 흐름을 익히는 데는 충분합니다. 제가 비아냥대듯 말했습니다. 한국 해병대라 해도 재래식 무기를 이용하는 중국 해군이나 해병대가 대규모로 상륙해 오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대량의 상륙함, 대규모 해병여단, 그리고 탄도미사일까지 지원 가능한데 간부는 약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우리 전우회가 중국군에 직접 맞선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전시엔 현역 해병대와 예비역이 합류해 한국의 최첨단 해병대 장비를 활용할 겁니다. 예컨대 KAAV 상륙 돌격장갑차, 신형 상륙 기동 헬기, 그리고 해병대용 드론 등의 탑승 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린 그때를 대비해 기본 체력과 전술 감각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제가 최첨단 해병대 장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라고 재차 묻자 간부는 해병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한국형 상륙함이나 대형 헬기, 신형 소총, 그리고 해안방어 시스템을 통한 정밀 타격 자산 등 다양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자주포나 함포용 탄약, 전차 등을 수출할 정도로 기술력을 갖췄고 해병대 또한 점점 더 정교한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미군과 연합훈련도 통해 드론위성 정보 등을 공유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더 이상 뭐라 반박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071형 075형 대형 상륙함을 여러 척 건조 중이고 제25 해군 항공대, 해병대도 점점 확충 중이니 한국 해병대랑 비교하면 압도적이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려다 간부의 차분한 태도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 갑자기 간부가 저에게 직접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외국에서 오셨으니 해병대 전우회가 하는 간단한 체력 코스 정도는 함께해도 좋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까지 체력 코스가 뭐가 대단하겠어라고 생각하고 허세 섞인 자존심 때문에 좋습니다. 해보조라고 대답해버렸습니다. 결과는 대참사였습니다. 몇몇 전우회원과 함께 구보를 시작했는데 이들은 5km 이상을 쉬지 않고 뛰고 중간중간에 장애물 넘기, 무게가 달린 배낭을 메고 오르막길 오르기 같은 코스를 수행했습니다. 저는 한 2km 달렸을 때부터 숨이 턱에 찼고 땀범벅이 되어 헛바람을 들이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한 전우회원이 처음엔 힘드실 거예요. 차근차근 적응해야 합니다라고 배려 깊게 말했지만 제가 무슨 자존심이 있다고 버티려 해도 이미 한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고강도라니 말이 안 돼요. 하고 외치다가 결국 중도의 포기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너무 심하게 힘들어하자 얼른 물을 가져다 주며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도 매주 훈련하니까 익숙한 것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지만 이게 현대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체력만 강하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간부가 말했습니다. 물론 체력만 가지고 전쟁에 이길 수 없죠. 하지만 해병대는 전통적으로 어떤 혹독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한다는 정신력과 체력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최첨단 무기 체계도 중요하지만 그걸 운용하고 적지에서 버틸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해병대 전후에도 이런 기초 역량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 중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군대가 재래식 무기를 버리고 무조건 첨단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도 강인하게 단련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말하는 최첨단 강인한 병사 조합이 상당히 위협적일 수도 있겠구나. 중국은 여전히 인구가 많지만 모든 병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체력과 훈련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미치자 괜스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저는 전후의 간부와 마무리 대화를 했습니다. 간부는 중국이라는 대국을 상대하려면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고도로 현대화된 무기를 조금씩 갖춰가고 해병대 전후의 예비군을 통해 인적 역량을 키운다면 설령 재래식 무기로 물량 공세를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기 싫어서 중국군도 최근 제20 영우호형 구축함, DF 시리즈 미사일 등 첨단 장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에만 의존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게다가 인구나 자원 면에서도 중국이 압도적이니까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간부는 물론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미사일 방어체계 LSAM, 철매II 계열, 해군의 신형 이지스함 건조, 공군의 KF-21 전투기, 그리고 무인 전투 체계로 빠르게 전환 중이니까요. 예전과 달리 한국은 글로벌 방산 수출국이 될 정도로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한 가지 예로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를 생각해보세요. 이미 세계 곳곳에서 호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수출 성적일 뿐이지 실전에서 중국과 맞붙으면 어떨지 모릅니다. 라고 제가 다시 깎아내렸지만 간부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해병대 정신이야말로 최첨단 무기를 뒷받침할 가장 확실한 힘입니다. 우린 그렇게 믿고 있을 뿐입니다. 제게 그 태도는 하나의 정신승리처럼 보이면서도 웬일인지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정말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갖고 있구나. 민간인 주제에 저렇게 훈련하고 최첨단 무기와 결합된 미래를 상상하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부러움이 섞인 감정도 들었지만 저는 끝까지 중국이 압도한다라는 믿음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결국 저는 여러 곳을 둘러보고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솔직히 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시스템화된 군사력을 갖추고 있고 재래식 무기가 아닌 첨단 무기를 바탕으로 예비역들을 재교육하고 있구나. 해병대 전후에까지 저렇게 열성적으로 모의 훈련을 하고 있다니. 이건 내가 알고 있던 한국 군사력과 차원이 좀 다른데, 하지만 귀국하자마자 상부에서는 저를 불러 결국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뭘 알아왔나, 그들이 정말 동북아시아 판도를 바꿀 정도로 무서운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해 겉으로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예비역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중국군이 보유한 대규모 재래식 무기와 현대화된 첨단 무기, 예컨대 99식 J-20, 스텔스 전투기, 대형 상륙함, DF-26 중거리 미사일 등의 물량 공세 앞에는 역부족입니다. 한국이 강조하는 K 전차나 K9 자주포, KF-21 해병대 전후회 같은 것도 정신승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결국 중국이 더 강하고 한국은 중국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선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다른 채널로 한국의 군사력을 분석한 자료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한국의 무기체계가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기술력이 이미 성숙 단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전 국민이 예비역으로서 어느 정도 노하우를 유지하고 해병대 전후회 같은 조직이 자체 훈련을 벌이는 모습은 예상보다 위험하다. 대규모 상륙작전이든 재래식 공세든 쉽게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달려 있었다 합니다. 상부에선 제 보고서와 그 자료를 대조해보고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의 동무, 정말 한국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왜 다른 정보 보고서는 한국을 더 진지하게 평가하는데 자네 보고서는 허풍이라고만 하는가? 저는 당혹스러워졌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보고 들은 걸 말씀드린 겁니다. 해병대 전후회나 예비역들이 아무리 훈련한다 해도 재래식 무기와 첨단 자산을 대량 보유한 우리 중국에 견줄 순 없죠. 그러나 이미 제가 한국에서 망신당하고 돌아왔다라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퍼진 터라 저를 아는 사람들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왜 갔다 와서도 오히려 한국을 깎아내리지? 사실 본인이 훈련장에서 지쳐 쓰러졌다는데 그게 창피해서 아니냐? 저는 억울했습니다. 아니, 거긴 해병대 전후회가 과하게 고강도 훈련을 시켜서 그런 거지. 내가 약한 게 아니다라고 변명했지만 그럴수록 제 체면만 더 구겨졌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압도적이라는 말로 제가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머릿속에서는 ROTC 강의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후보생들, 홍대 카페에서 전술 이야기를 술술 꺼내던 예비역들, 그리고 해병대 전후회의 놀라운 집단 훈련 모습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들은 재래식 무기 운용 경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발전하는 한국형 최첨단 무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고 실제 운용에 필요한 정보나 훈련을 전역 후에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방산 수출 뉴스나 K9 자주포의 해외 평가 등을 찾아보면
이 무기들이 결코 허술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포구나 폭설 등 악조건에서도 문제없이 사격이 가능하고 특히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과 빠른 재장전 속도를 갖춰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았나. 그리고 K 전차 또한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으며 양산 속도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괜히 한국 예비역들을 무시했다가 오히려 내가 당혹스러운 입장에 놓였구나. 이런 반성 아닌 반성을 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제 보고서에서 한국은 재래식 무기를 대량으로 운영하는 중국에 비해 약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겪은 굴욕과 해병대 전우회 앞에서 쓰러진 기억이 너무나 선명해서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결국 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 최첨단 무기를 갖췄다고 해도 중국이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첨단화가 이루어졌으니 최종 승리는 중국이 할 것이라는 결론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다니죠. 내가 한국에 직접 갔다 왔지만 뭐 별거 없더라. 해병대 전우회 같은 건 그저 자기만족이고 예비역 동원 시스템도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다들 우왕좌왕할 게 뻔하지 않나. 한국이 개발했다는 K 전차나 K9 자주포, KF-21 같은 무기도 과대평가일 뿐이다. 중국의 재래식 무기와 현대화된 병력이 대량으로 몰려가면 한국 따위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러나 이 말이 진심인지는 제 스스로도 반신반의합니다. 한국을 직접 둘러본 경험이 제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정말 그저 정신승리에 불과한 걸까? 아니면 이미 상당히 체계적이고 현대화된 군사력을 갖춘 걸까? 이 질문에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억지로 중국 우월론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부도 아마 제가 무슨 마음인지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선 누구도 쉽게 한국을 위협적으로 평가한다는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곧 중국이 지금의 재래식 무기와 현대화 속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서로 눈치만 보며 제 입에서 나오는 결국 중국이 최고라는 말을 적당히 듣고 넘어갈 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조금 발전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한국이 예비역을 잘 운용하고 K나 K9, KF-21 같은 신형 무기를 도입한다 해도 재래식 무기를 대규모로 운용하면서 동시에 첨단 무기를 빠르게 늘리는 우리 중국에 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한국에서 당한 망신은 잊고 싶다. 해병대 전우회에서 쓰러져 헉헉거린 내 모습이 혹여라도 중국 SNS에 퍼지면 어쩌나라는 걱정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끝까지 한국을 무시하려 애쓰지만 한국에서 직접 본 현실과 최첨단 무기를 마치 레고 조립하듯 속도감 있게 전력화하는 한국의 군사 체계를 도무지 무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 결론은 변함없습니다. 중국이 최고이며 한국은 뭐든 중국을 모방해 정신승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로 제 굴욕을 애써 지우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 가서 재래식 무기 중심의 대규모 군사력을 자랑스러워하던 중국 군사 전문가로서 한국이 의외로 소규모지만 최첨단화된 무기 체계와 전역자들의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목격하고 온 일종의 망신담으로 귀결됩니다. 저는 끝까지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는 장면들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ROTC 강의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젊은 후보생들, 홍대에서 제법 고급 전술과 K9, K 운용 노하우를 이야기하던 예비역들, 그리고 해병대 전우회에서 탁월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드론 정찰 모의 전투까지 보여주던 전우회원들. 이들은 한국이 스스로 재래식 무기에서 벗어나 첨단 무기로 질적 우위를 노리고 민간에서도 군사 경험을 풍부히 유지하며 유사시 한꺼번에 결집하는 나라임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재래식 무기의 물량 공세로 한국을 누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말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구소련식이나 과거 냉전형 무기 운용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체계적이고 지능적인 군사 시스템을 완성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 중국 내부에서도 그에 맞는 대비책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보고서에서 쓴 결론은 간단합니다. 저는 끝까지 우기려고 합니다. 한국은 결코 중국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예비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해병대 전우회가 강해진다 해도 결국 중국의 재래식 현대화 무기 대량 보유와 압도적 인구력 그리고 빠른 군사기술 발전 속도에는 못 미친다. 이렇게 결론 지어야만
제가 한국에서 당한 굴욕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이 결론이 진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날 날이 오더라도 저는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계속 우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은 모든 경험을 그저 과장된 쇼라며 무시해버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그리고 이 글은 여기서 끝납니다. 한국이 재래식 무기를 넘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가고 예비역부터 해병대 전후에까지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적나라하게 보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끝끝내 중국이 최고라고 우기며 돌아왔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의 자존심이니까요.